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먹는 즐거움 채널의 정기옥 소설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 먹는 즐거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심우정 단편소설 모던 카 센터 낭독해 드립니다. 이봐, 구김살이 많아. 남편이 나를 불렀다. 꾸깃꾸깃한 와이셔츠를 내밀었다. 내가 다림질하는 동안 남편은 TV를 켰다. 전에 없던 일이다. 흐리고 비, 일기예보가 끝나고 뉴스가 이어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7살 아이가 끝내 숨을 거뒀다. 지난 수요일 저녁 학교 앞에서 아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소리가 흘러나오자 남편은 TV를 끄고 물을 마셨다. 벌컥벌컥. 남편이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복지국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게 아닐까? 결손가정과 노인을 위하여 새롭게 시작했다는 사업이 기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혹시 비리를 고발하는 투서가 접수되었을까? 있지도 않은 비리가 드러나기라도 했을까? 남편은 불안하거나 심적 부담이 있으면 물을 찾는 습성이 있었다. 나는 다림질하는 내내 남편의 못마땅한 눈초리가 꼭 뒤에 박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 집에서 뭐 했어? 종일토록 빈둥거리면서 다림질도 안 한 거야? 투덜거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듯했다. 물론 이것은 나의 생각일 뿐 남편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다. 아닐까? 아닐 것이다. 그는 품행이 반듯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요 며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게 힘들다. 불편했다. 남편을 바라보고 있으면 삐걱대는 문짝을 보는 듯 불안했다. 문짝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던 돌적이가 툭 떨어졌을까? 어쩐지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일상의 시간이 탁 끊어진 듯했다. 어쨌거나 난데없이 삐거덕거리는 이 느낌이 무엇인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괴로웠다. 뭔가가 슬픈 듯 했고 서러운 듯도 했고 무작정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해서 남편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언짢아졌다. 답답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다. 무거운 마음은 그동안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멍텅구리였거나 청맹관이로 살아온 게 아닐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생각은 나의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게 했다. 나는 과연 잘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자 의심과 회의심이 마음속을 가득히 채우고는 나를 얼빠지게 했다. 어쨌든 나는 나의 마음속이 시시각각 황폐해가는 듯 했고 지금까지의 내가 나 아닌 듯이 생각되기도 했다. 자동차 바퀴에 깔려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하얀 강아지와 내 손등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도망가 버린 여자아이가 눈앞에서 계속 일렁거렸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면 남편에 대한 거둘 수 없는 의구심 탓일 수도 있겠다. 하여튼 뭔가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나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에 나는 며칠 전부터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자동차 정비소가 있다는 골목으로 레커차가 접어들고 난 직후였다. 갑자기 레커차가 급정거했고 나는 레커차 운전석 옆 의자에서 펄쩍 뛰어오르면서 67살쯤 된 여자아이가 보도를 벗어나 차도로 뛰어들려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하얀색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 레커차 운전기사가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서 아이에게 크게 소리쳤다. 굉장한 말더듬이었다. 야,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죽고 싶어?
아이가 놀란 듯 주춤주춤 뒷걸음쳤다. 그 순간 강아지가 아이의 품을 벗어나 재빠르게 뛰었고 곧바로 반대편 차도에서 달려오던 승용차 바퀴 밑으로 들어갔다. 새하얀 털에 붉은 피를 묻힌 채 널브러진 강아지 모습을 본 아이가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 사실은 나도 놀랐다. 나도 모르게 레커차에서 뛰어내렸다.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목청을 높여서 더 크게 앙앙 울었다. 아이를 꼭 껴안았다. 아이는 더욱 서럽게 울면서 나의 품속에서 버둥거렸다. 나는 아이를 일으키려고 했다. 두 발을 버둥대는 아이는 아이답지 않게 힘이 셌다. 내가 팔에 힘을 주어서 아이를 일으키는 순간 아이가 내 손등을 힘껏 깨물었다. 깜짝 놀랐다. 기절할 만큼 아팠다. 금세 손등엔 핏방울이 스며나오고 있었다. 조그만한 아이 이빨에 그렇게 센 힘이 숨어 있을 줄 몰랐다. 내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에 아이는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피가 맺힌 손등을 손수건으로 동여매고 골목 안을 기웃거렸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사실 강아지는 그렇게 참혹한 모습이 아니었다. 하얀색 실 뭉텅이에 붉은 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그 광경이 쉬 잊히지 않았다. 자꾸만 눈앞에 하얀색 털이 일렁거렸다. 지금도 내 손등에는 아이에게 물린 그날의 입자국이 뚜렷하다. 시퍼렇던 입자국은 갈수록 검은색으로 짙어가고 있었다. 죽은 강아지는 왜 하필 하얀색 털이었을까? 오래된 일이었지만 나는 하얀색을 조금 무서워하는 습성이 있다. 어쨌거나 하얀색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서로 엉켜서 나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거기다 남편까지. 그래서일까 오늘 아침엔 남편에게 자꾸만 대거리가 하고 싶었다. 정말이지 한바탕 퍼붓고 싶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말이지. 아무 셔츠나 입고 출근하면 될 것을 입을 수 있는 셔츠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아? 꼭 다림질 안 된 셔츠를 입겠다는 건 뭔 심보야? 괜히 괴롭히고 싶은 거야? 아니면 조용히 출근하려니 심심한 거야? 나는 불쑥거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다. 불퉁불퉁 튀어나오려는 속말도 제주껏 가라앉혔다. 별로 순종적이지도 않으면서 순종하는 척하는 가짜는 미덕인지 악덕인지가 몸에 익은 것은 순전히 엄마 탓이다. 엄마 탓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도 나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침 시간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대거리할 수 있다는 배알띠가 차돌처럼 점점 굳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아니 알고 있었다. 하여튼 남편과 한바탕 입씨름이라도 하고픈 아침이었다. 문득 왼쪽 어깨가 저렸다. 남편 손이 닿았던 곳이다. 잘 다림질된 반듯한 셔츠를 입고 나가면서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 안고 말했다. 갔다 올게. 저녁은 밖에서 먹자. 전화할게. 저녁 때 봐. 아마도 남편은 싱긋 웃기까지 했을 것이다. 흔히 그러했듯이. 며칠 전이었으면 정확하게 말해서 닷새 전이었으면 아마도 나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알겠다고 마주보고 웃었을 것이다. K시청 복지국 간부인 남편은 평판이 좋았다. 잘생겼고 자상했다. 소소한 일도 허투루 여기지 않았으며 섣불리 행동하는 법도 없었다. 하여튼 남편은 남의 입길에 오르내리지 않으려고 평소에도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남편을 나는 신뢰했다. 또 얼마간의 존경심도 갖고 있었고 그의 울세를 함께 누리고 있다는 자부심에 기뻐하면서 살았다. 그랬었는데 요즘 나는 남편이 가진 모든 것이 그가 가진 공직사회의 지위와 사회생활의 편의마저도 나의 것이라 여기면서 살아온 나의 삶은 착각이며 헛된 꿈이라는 생각에 빠져버렸다.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생각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남편에게 기대고 산 나의 존재가 속된 뿐이라면 나는 얼마나 하찮을까, 또 얼마나 궁상스럽고 천박할까. 아침 설거지를 시작하면서 휘딱 시계를 보았다. 지금부터 딱 20분만 설거지를 하자.
언젠가부터 설거지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마다 시계를 보는 습관이 붙었다. 설정한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나도 모르게 부하가 치밀고는 했다. 어쨌거나 요즘 나는 좀 이상하다. 커피 머신에 캡슐 커피를 집어넣었다. 집안을 휘돌아 보았다. 여기는 나의 공간이다. 친숙하고 편안한 곳이지만 어쩐지 공허하고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냉랭한 무엇인가가 냉장고나 세간들 뒤에 숨어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듯했다. 불안하다. 가슴까지 두근댔다. 남편이 곁에 있기는 한 듯이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너 말해라. 무슨 일이야? 지난 수요일 밤에 어디 있었어? 전화도 안 받더라. 혹시 바람났니? 아니면 아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너였어? 나의 목소리가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퍼져나갔다. 안방, 아들방, 화장실, 다용도실을 돌고 돌아서 부엌 싱크대를 꽝꽝 부딪히고는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왔다. 나는 조금 비틀거린다. 지금 집안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나 혼자뿐이다. 시청에 있을 남편과 독립하여 외지에서 생활하는 아들과 딸은 집안에 없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집안 곳곳을 꽉 채우고서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거실에 식탁에 안방에 화장실에 버티고 앉아 쫑알쫑알 깨죽깨죽 떠들어댔다. 남편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입도 뻥끗하지만 그까짓 내 새끼. 엿새 전에 우연히 엿들었던 남편의 목소리가 지금 나의 기청을 꽝꽝 때린다. 그까짓 애새끼라니. 더구나 복지국 공무원이 그 아이가 누가 됐던 아이를 그까짓 애새끼라 말해도 될까? 행동건지 똑바른 남편 입에서 쉽게 튀어나올 말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야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단어인 것이다. 또 남편의 목소리는 어떻고 그냥 못 들은 척 흘려보낼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조금 강압적으로 지시하던 목소리는 남편의 것이 분명한데 평소에 듣던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괴기스러울 정도로 이상하고 섬뜩하기까지 했다. 이상한 일이다. 도대체. 남편과 그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짐작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당연히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야 했다. 말해, 당신 무슨 일이야? 입안에서 뱅뱅 돌 뿐 말이 되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게 된다면 어쩌지? 나는 입을 꾹 닫았다. 나는 불안과 두려움의 늪에 빠졌다. 눈앞의 땅이 갑자기 사라진 듯 했으며 더 나아가 나의 몸이 허공에 매달린 채 대롱대롱 흔들리고 있는 듯 했다. 공명심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남편이 뇌물을 받고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일을 저질렀고 지금 그것이 탄로 났을지도 모른다. 뇌물은 고급 공무원에게는 흔한 일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던 고위 간부 부인이 떠오른다. 남편은 징계나 파직을 당할 수도 있다. 파직으로 끝나지 않을 정도의 중죄라면 감옥에 가야 할까? 또 어쩌면 남편은 찰나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을 수도 있었다.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누구라도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남편이 말한 그까짓 애새끼는 도대체 어떤 아이를 두고 말하는 것일까? 그 단어를 들었던 순간부터 그 말이 나의 목에 걸렸다. 소화할 수 없는 가시나무 막대기가 되어서 나의 가슴을 쿵쿵 때렸다. 커피는 알맞게 뜨거웠다. 내가 선호하는 온도다. 한 모금 머금었다. 금세 뜨거움이 입안을 가득 메운다. 커피 위에 내려앉은 거품까지 천천히 음미했지만 뜨겁기만 할 뿐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불현듯이 나를 휘어잡고 있는 이상한 생각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와 하얀 개와 내 손등을 물고 달아난 여자아이가 뒤죽박죽 섞여서 혼란스럽다. 정신마저 어지럽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남편에게 일어난 일, 남편이 행한 일이 만약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예전처럼 남편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혼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털어버리려고 라디오를 켰다. 주파수를 음악에 맞췄다. 노래가 흘러나온다.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 춤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립 쇼를. 멋진 노래다. 가사가 마음에 들었다. 문득 묘하면서 기분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야한 옷을 차려입고서 남편 근무지로 찾아간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청사 로비에서 스트립 쇼를 한다. 남편은 어떤 얼굴을 할까? 남편 이름이 붙은 사무실은 2층 가운데 방이다. 방문이 열리고 입을 꾹 다문 남편이 나의 앞으로 턱턱 다가온다. 그 다음 이건 중요한 건데 남편은 나를 모르는 여자를 보는 것처럼 싹 외면하고서 쓱싹 쓱싹 나의 앞을 지나쳐 가버린다. 분명하다. 남편은 나를 외면한다. 노려보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 내가 흙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남편은 같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면서 나를 구할까? 아닐지도 모른다. 아닐 것이다. 아니다. 그는 원래부터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어렴풋이 핸드폰 신호음이 들렸다. 어디 있는 거지? 허둥거리면서 소리를 찾아갔다. 침대 위 이불 밑이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자동차 정비소가 찍혔다. 여보세요? 할 틈도 없이 조금 다급한 느낌의 쉰 듯한 남자 목소리가 곧바로 튀어나온다. 이경 씨 되시죠? 모던 카센터인데요. 아, 예. 자동차 수리 끝냈어요. 마침 부품이 다 있어서 날짜보다 일찍 끝낼 수 있었어요. 배달도 가능합니다만 직접 오신다기에 전화했어요. 그랬군요. 곧 갈게요. 깜빡 잊고 있었다. 뒤 범퍼가 깨어지고 문짝이 뒤틀어진 나의 낡은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겼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핸드폰에는 정비소에서 전화를 걸어온 흔적이 남아 있었다. 3번씩이나 찍혔다. 그러고 보니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흘러나온 목소리에는 짜증인지 다급함인지 모를 뭔가가 뒤섞여 있었다. 정비소의 왜소한 몸집의 중늙은이 기사가 떠올랐다. 그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빨리 자동차를 찾아가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자동차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 아니면 자동차를 찾아가지 않을까 염려했을까? 돈이 급해서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리비용 전액은 나의 자동차를 들이받은 상대편에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터였다. 뭔가가 꺼림직했다. 세상 일이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고 잡다하고 번잡하게 굴러가기도 하니까 전화를 한 사람은 나의 자동차를 수리한다는 늙지도 젊지도 않던 그 사람이었을까? 그날 들었던 목소리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명함이라도 받아왔어야 했나? 카센터에 도착하고 나의 차가 레커차에서 분리됐을 때 나는 레커차 기사와 중늙은이 앞으로 주춤주춤 걸어가서 말뚝이처럼 삐죽하게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중늙은이가 말을 붙여왔다. 말 품새가 겉모습과 달리 조곤조곤했다. 잘 수리하려면 연일에 정도 걸리겠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뜯어봐야 확실하게 알겠지만요. 교체될 부품이 제법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닐에나 걸린다더니 나흘 만에 수리를 끝낸 모양이다. 꼼수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잘 고쳤을까? 너무 빠르게 수리해도 의심증이 생기는 법이다. 버스에서 내려다보는 길바닥이 온통 허옇다. 그 사이 꽃이 졌다.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매달려 있던 꽃잎들이 떨어진 자리에 파릇한 이파리가 돋아나는 게 설핏 보였다. 모던 카센터에 자동차를 맡긴 건
나흘 전이었다.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한 계절이 끝나고 다시 한 계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가지마다 환하게 매달려 있던 꽃송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엄마 얼굴이 뇌리를 스친다. 청산과부였던 엄마는 항상 하얀 옷을 입고 살았다. 소창에 붙은 비계를 갈라내고 허연 밀가루를 쏟아부어 북북 문질러 닦으면서 엄마가 말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월급 또박또박 받아오는 신랑 만나서 편하게 살아. 여자는 그저 남편 잘 만나서 아들, 딸 쑥쑥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게 제일 행복한 법이다. 그 다음 엄마는 평생 소원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를 좋아했다. 남편도 없이 재래시장 기퉁이에서 순댓국밥 팔아서 남매를 키워야 했던 엄마 눈에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가져다 주는 월급으로 살아가는 여자들이 최고로 안락하고 행복해 보였을 것이다. 부럽기도 했을 듯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결혼했다. 여자의 몸값이 가장 잘 나간다는 그때 행시에 합격한 공무원과 결혼하여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사는 게 좀 재미없다고 느낄 때면 결혼식장에서 흐뭇하게 웃던 엄마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곤 했다. 어떤 때는 아이고 우리 딸내미 기특하고 장하다. 야야 너들 우리 딸내미 같은 딸 없지? 큰소리치던 걸걸한 엄마 목소리가 설핏 들리는 듯하여 웃음이 나올 때도 있었다.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옳은 선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슬금슬금 들어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몸담고 있거나 추구하던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동기생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남편이나 시부모, 아이들이 아닌 나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모조리 사용했어야 했다는 후회 아닌 후회 비슷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왼쪽 어깨가 계속 저렸다. 남편 손이 닿았던 부분이다. 나는 남편의 손길을 털어내듯이 손수건을 꺼내어 저린 어깨를 쓱쓱 문질렀다. 어쩌다 나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됐을까? 어쩌다가 나의 삶이 그 근원에서부터 흔들거리는 듯한 위기 속에 놓이게 됐을까? 남편이 속되게 내뱉던 말, 그까지 내 새끼 속에 아이가 실제가 되어 나의 눈앞에 나타나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듯했다. 위험하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던 뒷차가 나의 차를 들이박던 그날이 생생하다. 나는 목소리가 우렁우렁했던 기사가 운전하는 네컷 차에 타고 있었다. 네컷 차 꽁무니에 나의 자동차가 매달렸고 나는 운전석 옆 좌석에 앉아 있었다. 의자는 딱딱했다. 방지턱을 타 넘거나 차선을 바꿀 때마다 의자가 풀썩풀썩 뛰어 올랐다. 그때마다 궁둥이가 아팠다. 아프다고 운전 좀 조심히 하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입을 꾹 닫고 얼굴을 찌푸린 채 아픔을 꾹 참고 있는데 룸미러에 비친 내꺼차 기사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씩 웃고 있었다. 나는 뜨악한 마음을 숨긴 채 기사를 살폈다. 기사는 재미난 놀이하듯이 핸들을 잡았다. 놓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실실 웃었다. 나는 더욱 불안해졌다. 꼭 무슨 일이 일어날 듯했다. 그 불안함이 하얀 강아지의 죽음을 예고한 것이었을까? 레커차를 타려고 할 때 지민이 말했다. 언니, 저거 타지 말자. 언니네 아파트 가까운 정비소에 전화해서 레커차를 보내달라고 하자. 사고가 나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득달같이 달려와 기다리고 있는 레커차를 힐끗거리며 내가 말했다. 그래도 저기에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레커차를 부르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도 지민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사고가 났을 때부터 기다리고 있던 내 것 차를 이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생각이 좀 우습다. 그때 뒤따라 붙었던 생각도 기억난다. 내가 레커차를 타고 얼른 떠나야 지민과 후배들도 그 자리를 떠날 것이라며 그들의 시간도 아깝고 중요할 것이라던 그 생각이 참 고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습다. 사고는 성북상거리에서 일어났다.
상거리 진입 전에 나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었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나는 정지선 앞에 자동차를 세웠다. 그때 갑자기 쿵쾅쾅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내 자동차가 앞으로 쭉 밀려서 횡단보도 한가운데 섰다. 나는 자동차가 부서지는 줄 알았다. 깜짝 놀란 나는 나도 모르게 엑셀을 밟았다. 차도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세웠다. 황망했다. 아니 좀 어리벙벙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혹시 테러범이 차도에 폭탄이라도 묻었을까?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확 탄 냄새가 풍겼다. 용기를 내어 차에서 내리고 보니 뒤쪽 범퍼가 쭈그러진 채 덜렁거리고 뒤 문짝이 찌그러져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차가 서 있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바라다 보았다. 그곳에 우뚝 서 있는 남자가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 알겠다. 내 자동차가 서 있던 곳에 있는 저 차가 내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남자는 내 자동차를 사정없이 들이박은 자동차 곁에 서서 나를 멀뚱하게 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남자에게로 걸어갔다. 그때서야 남자도 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남자와 나는 차로 가장자리에서 마주 바라보고 섰다. 남자가 말했다.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요. 앞에서 달리던 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어찌할 수 없이 따라서 차를 급히 세웠고요. 남자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주눅이 들었다. 내가 잘못했나? 남자 말대로 내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닐까? 나는 나 자신이 의심스러웠다. 남자의 말이 맞는 말이지 싶었다. 머릿속을 흔들어 놓는 남편 때문이었다. 그까짓 애새끼 생각에 빠져서 운전에 집중할 수 없었기에 온전히 운전에만 집중했노라고 장담할 수 없었다. 나는 머뭇머뭇 천천히 말했다. 급정거는 하지 않았는데요. 정지 신호가 떠서 정지했을 뿐이에요. 어쨌거나 내가 잘못한 건 맞아요. 남자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긴 했다. 그러면서도 앞차인 내 차가 급정거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급정거를 했다고 얼핏 들으면 추돌사고의 원인이 급히 정차한 앞차 때문이었다는 말투였다. 잘못했지만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는 것인가? 황당했다. 어이가 없기도 했다. 남자의 말이 언짢았지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야겠지요? 아니요. 그쪽은 보험회사에 연락할 필요 없어요. 왜요? 앞차 때문이라면서요. 그때 눈에 익은 자동차가 서서히 다가오더니 차도 가장자리에 바짝 세웠다. 자동차 문이 열리고 동문 수학 중인 셋이 한꺼번에 내렸다. 우리는 현 시대와 논어 강의를 듣고 조금 전에 헤어졌다. 다가온 지민이 말했다. 사고 났네. 남자와 여자네. 말하고 보니까 언니더라. 어떻게 된 일이냐? 지민이 캐물었다. 나는 더듬더듬 사고 경위를 얘기했다. 구원병을 만난 듯 든든했다. 여자 넷이 떠들어대자 남자는 기가 죽고 긴장되는 모양이었다. 남자가 말했다. 내가 100% 잘못했으니 수리비용은 이쪽에서 모두 낼 거요. 지민이 핸드폰을 들이대면서 말했다. 지금 아저씨가 하는 말 영상으로 찍어도 되지요? 왜? 왜? 찍겠다는 거요? 추돌사고 좀 냈다고 숫죄 죄인 취급하는 거요?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보겠네. 나 원참. 남자가 언성을 높였다. 손사래까지 치면서 못마땅해 했지만 지민은 영상으로 찍었다. 남자의 말을 듣지 못한 척했다. 버스에서 내렸다. 그날 여자아이가 하얀색 강아지를 안고 서 있던 장소와 멀지 않은 정류소였다. 머리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졌다. 일기예보가 맞나 보다. 나는 점퍼에 붙어 있는 후드를 머리 위로 올렸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길가에 쭉 늘어선 이팝나무가 빈가지를 스스로 흔들었다. 문득 눈덩이처럼 매달려 있던 하얀 꽃이 그리워졌다. 바늘처럼 뾰족하던 꽃송이. 방문을 열었을 때 문설주에 쫙 달라붙어 있던 얼음 바늘과 닮았던 그 꽃송이들이 보고 싶었다.
그 애는 눈이 참 많이 왔다. 눈이 토방에 차올라도 엄마는 집에 오지 않았다. 사방 천지에 보이는 건 하얀 눈 뿐이었다. 방 안에 놓아둔 사발에 담긴 물에 살얼음이 얼었다. 7살 어린 나는 이불로 온몸을 꼭꼭 싸매고 엄마를 기다렸다. 잠이 들고 깨기를 반복했다. 어쩌다 잠에서 깨어나 문을 열어보면 바깥은 희고 흰 눈만이 사방을 덮고 있었다. 눈이 멈추고 청정한 하늘에 해가 떴어도 눈은 사라지지 않았다. 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눈이 따가웠다. 눈물이 났다. 나는 눈을 감고 뜨지 않았다. 다시 이불을 잡아당겨 몸에 칭칭 감았다. 그 다음부터 이불 속을 벗어나지 않았다. 얼마나 잤을까? 엄마 목소리가 의미하게 들렸다. 경아, 눈 떠봐. 눈 좀 떠보래도.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와 있었다. 팥을 넣은 찹쌀밥과 미역국을 끓여두고 나를 깨웠다. 나의 생일이었다. 눈에 갇혀서 집으로 올 수 없었던 엄마가 집에 왔을 때 나는 숨이 붙어 있었는데 의식은 없었다고 했다. 갖은 애를 태우면서 나를 살려냈다고. 그때는 정말 무서운 노라고 엄마는 종종 말했다. 큰 길을 벗어났다. 레커차가 접어들었던 샛길로 걸어갔다. 그날도 나는 레커차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서 이 길을 갔다. 뒤 범퍼가 부서지고 문짝이 너덜거리는 나의 자동차를 꽁무니에 매달은 레커차는 방지턱을 지나갈 때면 의자가 튀어오를 만큼 덜컹거렸다. 목소리가 유난히 커서 말을 할 때마다 운전석과 그 옆 좌석뿐인 좁은 공간이 부르르 떨렸다. 지금 떠올리면 좀 우습지만 그때 나는 몸짓 크고 목소리가 우렁우렁한 내꺼차 운전기사를 좀 무서워했던 것 같다. 좁은 공간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어 본 경험이 없었다는 것도 한몫했을 터였다. 아무튼 그때 나는 내꺼차에 앉아있는 동안 내내 내가 가입한 뒤 보험회사에서 직영하는 정비소로 갔어야 했다든지 집 가까운 정비소라도 갔어야 했다든지 하는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정비소는 몇 번인가 이용한 적이 있었다. 안면이는 직원도 있었고 깔끔하고 세련된 현대식 장비까지 갖추고 있었다. 지민이 그 정비소에 전화까지 했다. 그때 전화를 받은 정비소 직원이 대답하기를 지금 출발해도 사고 현장에 도착하려면 1시간쯤은 걸린다고 했다. 1시간쯤이야 그냥 기다렸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나 때문에 집에 가지도 못하고 같이 기다려줄 동문들 생각에 얼른 사고 현장을 떠나야겠다고 서둘렀다. 그 탓이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부주의함이 레꺼차 꽁무니에 부서진 나의 자동차를 매달고서 조수석에 훌쩍 올라타고 사고 현장을 떠난 그 순간부터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모던 카센터의 허름한 시설을 본 순간은 또 얼마나 놀랐는가. 이름만 모던 카센터일 뿐이었다. 전혀 모던하지 않았다. 낡은 외양에 걸맞게 왜소한 몸집의 중늙은이가 카센터 안에서 휘적휘적 걸어 나오자 레커차 기사가 말했다. 사장님, 사고차 데리고 왔어. 중늙은이가 대답했다. 강군, 고마워. 수고했네. 두 사람이 하는 수작질을 보면서 나는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레커차 기사는 뒷돈을 받으려고 자신과 거래하는 정비소로 나의 자동차를 가져다 준 거였다. 나는 참 바보 같았다. 그때 나는 남편의 말과 행동을 나름대로 되짚어 보는데 정신을 쏟고 있었다. 레커차에 매달린 나의 자동차가 이름도 거창한 모던 카센터에 도착할 때까지도 나는 기사에게 내가 사는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집에서 가까운 정비소로 가자는 말도 하질 않았다. 그래서 기사는 자기 마음대로 나의 자동차를 자기가 좋아하는 정비소로 끌고 간 것이다. 레커차에서 훌쩍 뛰어내린 기사가 내 자동차를 레커차에서 분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차를 맡긴 다음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비로소 생각해냈다. 기사의 턱없이 높았던 목소리와 가장된 몸짓들에서 느꼈던 그 불편함을 기사는 경계선 지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거나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날 나는 무슨 생각에 빠져 있었을까? 아마도 남편이 직원에게 한 말, 그까지 내 새끼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어떤 아이를 두고 하는 말인지를 깊게 깊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야 생각해보면 사고나 일 같은 것은 그 사고나 그 일 자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그 모든 것들도 사람처럼 모두가 살아있는 유기체일지도 모른다고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모던 카 센터에서는 나의 자동차를 고치긴 했을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던 주인인지 기사인지 그 사람은 나의 자동차를 잘 완벽하게 수리했을까? 의심스럽다. 어쩐지 신뢰가 가지 않았다. 빨리 찾아가라고 독촉하는 전화를 해댄 것을 보면 수리를 완료한 것으로 여겨지긴 했다. 어쩌면 그 왜소한 중늙은이가 사고 자동차 주인인 나를 의심하여 짐짓 떠보는 수작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혹여 중소형 자동차라고 깔보고 무시하는 것일까? 별의별 생각에 빠져서 나는 흐느적 걸었다. 카센터에 가보면 어떻게 된 사태인지 알 수 있을 터였다. 빗방울이 처음의 질량을 유지하고서 처음 속도 그대로 나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똑똑똑. 저 하늘 위에서 누군가가 나의 머리를 똑똑 녹화하는 듯 했다. 후드 위에 고여있던 빗물이 양쪽 귀 옆으로 또르르 굴러떨어졌다. 속삭이는 듯 했다.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나 괜찮지 않다는 것쯤은 하늘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 빗방울이 멈췄다. 손을 올려 빗물이 고였을 후드 겉 부분을 쓸어내리면서 후드를 벗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먹구름이 온통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지금 내린 비는 맛보기 비인 모양이었다. 금방이라도 굵은 빗줄기가 땅으로 쏟아질 것 같았다. 걸음을 멈추고 서서 다시 골목을 휘둘러 보았다. 근방 어딘가에는 그날 나의 손등을 물어뜯었던 아이가 살고 있을 것이다. 골목을 끼고 양편으로 쭉 늘어선 집들 하나하나에 눈길을 주었다. 아이들의 그림자도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 아이는 어느 집에서 살고 있을까? 그 아이 괜찮을까? 밤에 잠을 잘 때 나쁜 꿈에 시달리는 것은 아닐까? 이 시간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을성 싶다. 아이가 살고 있음직한 집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지만 가늠되지 않았다. 곧 비가 내릴 것임에도 서둘러 카센터에 도착하여야 함에도 나는 느릿느릿 걷고만 있었다. 골목 끄트머리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던 게 생각났다. 그 다음 작은 다리가 있었다. 다리를 건너서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아무튼 휘어진 길 끝자락에 카센터가 있었다. 다리 위에 서서 바라보면 아마도 보일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공터가 나타났다. 기억한 대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다. 놀이터는 넓지 않았다. 그네와 시소, 미끄럼과 정글짐이 얕은 모래가 깔린 바닥에 놓여 있었다. 주위에는 나무 한 그루 꽃이 핀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 몇이 정글짐에서 놀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날의 여자아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얼굴이 파리하고 머리를 양 갈래로 묶었던 그 아이는 없었다. 아이들에게 그 아이의 생김새를 말해주면서 찾아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만두었다. 애써 찾아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기껏 한 번쯤 안아주는 것?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을 터였다. 아이에게 시꺼멓게 변해가는 이 자국이 선명한 나의 손등을 내보이면서 너 왜 물었어? 다그치면 아이는 또 으앙으앙 크게 울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이의 크나큰 울음소리를 상상하면서 걸었다. 조금쯤 유쾌한 기분이 들었다. 다리다. 몇 걸음이면 지나갈 수 있는 짧은 다리였다.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물이 없었다. 다리 건너 휘돌아진 길 왼편에 모던 카센터가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막 자동차에 오르는 게 보였다.
자동차 정비를 맡기고 가는 사람들이지 싶었다. 그 사람들이 탄 자동차가 나의 옆을 휙 지나쳤을 때 툭툭 머리 위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로소 나는 빠르게 걸었다. 금세 빗방울은 장대비로 변했다. 뛰었다. 카센터에 들어섰을 때 비는 더욱 굵은 장대비가 되어서 장막처럼 사방을 가로막으며 땅으로 내리꽂혔다. 카센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허리가 굽고 몸집이 애서하던 중늙은이 정비 기사도 레커차 기사도 내 자동차도 보이지 않았다. TV 소리만 왕왕한다. 흥겨운 소리였다. 어디선가 벌어지는 신나는 축제를 중계하고 있는 듯했다. 실내를 돌아보았다. 넓지 않았다. 창고를 겸한 다용도실인 듯 용접기와 정비 공구 등 잡다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한쪽에는 낡은 탁자와 의자 4개가 놓였다. 의자 뒤편에는 초록색 페인트가 덧칠된 문이 하나 있었다. 조금 망설이다가 문을 밀었다. 윙소리와 문이 스르르 열렸는데 사방이 푸르스름했다. 벽 색깔과 전등이 모두 푸른색이었다. 느낌이 묘했다. 언젠가 해변에서 날밤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 밤이 가고 첫 새벽이 올 무렵 저 멀리 바다 끝에서 아스라이 빛나던 그 빛 같았다. 푸른빛이 주는 착각일까? 마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들어온 듯했다. 아무도 없었다. 작업장이 분명했지만 몇 개의 공구들이 벽 가장자리에 흩어져 있을 뿐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다. 계세요? 주인을 찾았다. 기척도 응답도 없었다. 주위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내 자동차가 있었다. 내 자동차가 분명한데도 아닌 듯했다. 어딘지 모르게 새로워져 있었다. 말끔하게 잘 정비되었다는 느낌과는 조금 달랐다. 자동차 공장에서 금방 나온 새 자동차를 보는 듯했고 어딘지 모르게 신비스러웠다. 어찌 된 일이야? 도대체 여긴 어디란 말이야? 뜻밖의 상황에 얼떨떨해진 나는 이상한 곳에 들어온 듯하여 두려웠다. 못 올 곳에 발을 들여놓은 듯해 머릿속이 띵했다. 자동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키는 꽂혀있지 않았다. 다시 사방을 찬찬히 살펴보려는데 찬바람 한 자락이 훅 손등을 스친다. 고개를 돌려서 바람이 들어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내가 열고 들어온 반대편에 또 다른 출입문이 있었고 중늙은이 정비 기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 뒤 바깥에는 딴 세상인 듯 눈덩이 같은 꽃송이가 흐드러지게 달린 이팝나무들이 서 있었다. 비 내린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기사가 나를 향해 휘적휘적 걸어오자 나는 쫓기듯이 운전석 문을 열었다. 알 수 없는 향기가 콧 속으로 훅 밀려들었지만 재빠르게 운전석에 앉을 수 있었다. 홀린 듯했다. 다가온 그가 자동차 키를 내밀고는 말했다. 여보, 신나게 밟아봐.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심우정 소설가 양력입니다. 2017년 개간지 문학나무 신인상 받으며 등단했고요. 단편 창작집 사방공사, 장편소설 수아의 산수와 출간했습니다. 한국소설가협회 회원입니다. 책 먹는 즐거움 정기옥 소설가였습니다. 저는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